멋진 신세계. 저자 올더스 헉슬리. 일부. 제1장. 중앙 런던부와 배양 및 조건 형성 센터라는 글자가 정문 위에 새겨진 T자형 34층짜리 회색 건물. 방패 모양의 구조 안에는 세계국의 표어인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지하 1층의 거대한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밖의 여름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차가운 빛이 창문을 통해 사납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실험실의 유리와 니켈, 창백하게 빛나는 도자기 외에는 그 빛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었다. 작업자들은 흰 작업복 차림에 창백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빛은 얼어붙은 듯 죽어 있었고 현미경의 노란 통에서만 그 빛은 생명력 있는 황금빛으로 변해 버터처럼 작업대 위로 흘러내렸다. 여기가 수정실이다. 센터장이 문을 열자 300명의 수정 기술자들이 기계에 몰두해 있었다. 새로 도착한 학생들은 긴장한 채 센터장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을 필사적으로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개요만 알려주겠다. 사회의 행복한 구성원이 되려면 지식은 최소한으로 충분해. 그는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센터장은 키가 크고 턱이 길었으며 나이는 알 수 없었다. 애프터 포드 632년 안정의 시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부화기를 열고 번호가 매겨진 시험관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난자를 혈액 온도로 보관하고 정자는 35도로 유지한다. 37도면 정자가 죽지. 그는 현대적 수정 과정을 설명했다. 난소 적출술, 최적의 온도와 점도, 난자 검사, 정자용액에 담그는 과정 모두 사회를 위한 희생이었다.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난자가 96개의 배아로 증식한다. 진보지. 그의 설명에 학생들 중 한 명이 이 과정의 이점을 물었다. 센터장은 엄숙하게 답했다. 보카노프스키 과정은 사회 안정의 핵심이다. 표준화된 인간, 동일한 집단,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통제 가능한 사회를 만든 것이다. 그는 헨리 포스터를 불러 기록을 설명하게 했다. 우리 센터에서는 한 난소에서 16,012명을 생산했습니다. 싱가포르는 16,500명, 몬바사는 17,000명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설명을 마친 포스터는 학생들을 병입실로 안내했다. 신선한 돼지 복막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며 병에 깔렸다. 각 대안은 명확하게 라벨링되어 사회적 예정실로 이동했다. 88세제곱미터의 카드 인덱스가 모든 정보를 관리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죠. 그들은 대야 저장고로 내려갔다. 붉은 빛이 비추는 어둠 속에서 병들이 반짝였다. 포스터는 설명을 이어갔다. 267일 동안 대안은 이동하며 성장합니다. 그 사이 우리는 호르몬, 혈액 대체액, 운동 훈련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조정하죠. 센터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훌륭해. 이제 우리 사회의 기반을 보여주게. 포스터는 첫 번째 렉의 200m 구역에서 실시된 성별 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남성은 지, 여성은 온, 프리마틴, 즉 불임 여성으로 지정될 태아는 흰 바탕에 검은 물음표로 표시하는 라벨링 시스템을 보세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생식 능력은 단지 귀찮은 요소일 뿐입니다. 1200개 난소 중 하나만 생식 가능해도 우리의 목적엔 충분하지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성 태아의 30%를 정상적으로 발육시킵니다. 나머지는 24m마다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 프리마틴으로 탄생시킵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는 정상입니다. 수염이 약간 자란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하지만 완벽히 불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창조적 발명 영역으로 들어선 거예요. 단순히 태아를 부화시키는 건 소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운명을 예정하고 조건화합니다. 알파나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하수 처리 작업자 등 태어날 때부터 사회화된 인간으로 디켄팅하는 것이죠. 센터장은 미소로 답했다. 11번 렉의 320m 지점을 지나자 한 베타 마이너스 청년이 혈액 대용액 펌프를 조이고 있었다. 나사를 조이자 모터 소리가 낮아졌다. 분당 회전수를 줄여 태아에 공급되는 산소를 감소시킵니다. 포스터가 설명했다.
산소 부족은 태아를 저성능으로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태아를 저성능으로 만드나요? 한 학생이 순진하게 묻자 센터장이 이런 바보 같으니 라고 소리쳤다. 엡실론 태아는 엡실론 유전자뿐 아니라 엡실론 환경도 필요하다는 걸 모르겠나. 학생은 당황했다. 그러자 포스터가 말했다. 계급이 낮을수록 산소 공급을 줄입니다. 그러면 뇌가 먼저 영향을 받고 골격이 뒤따르죠. 정상의 70% 산소에선 외소증, 그 이하에선 눈 없는 괴물이 탄생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이지요. 반면 성숙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특히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말은 6세, 코끼리는 10세에 성숙하지만 인간은 20세가 되어야 완전히 자란다. 이 지연된 발달이 인간 지능의 토대인 것이다. 하지만 엡실론에선 지능이 필요 없지요. 그렇다. 필요도 없고 얻지도 못한다. 그래서 엡실론의 정신은 10세면 성숙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신체는 18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없다. 낭비적인 미성숙 기간인 것이다. 그러니 소처럼 신체 발육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이득일까요? 학생들은 감탄했다. 몬바사의 필킹턴은 4세의 성적 성숙, 6세 반에 완전히 성장한 개체를 만들어냈지만 사회적으로 무용했다. 6세의 지능으로는 엡실론 작업도 할 수 없었다. 포스터는 한숨을 쉬었다. 9번 렉 170m 지점에선 열 조건화가 진행 중이었다. 뜨거운 터널과 차가운 터널이 번갈아 나타났다. 냉기와 함께 X선이 가해져 태아들은 추위를 공포로 여기게 되었다. 포스터가 말했다. 열대에서 일할 광부와 공장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판단을 마음이 따르도록 조건화하면 됩니다. 행복과 미덕의 비결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센터장이 덧붙였다. 모든 조건화의 목표지. 두 터널 사이에서 베타 계급의 한 간호사가 주사기로 병 속의 내용물을 조작하고 있었다. 레니나. 그녀가 돌아섰다. 보랏빛 눈과 창백한 피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다. 헨리. 그녀는 산호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무슨 주사를 넣는 거지? 포스터가 물었다. 티푸스와 수면병 백신이에요. 그러자 그는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150m부터 열대 노동자들에게 접종합니다. 미래의 질병에 대한 면역을 넣어주는 거죠. 10번 렉에서는 화학물질 내성을, 3번 렉 1100m 지점에서는 로켓 정비공의 평형 감각을 훈련시켰다. 컨테이너 벨트를 회전시켜 정상 위치에선 산소를 줄이고 거꾸로 있을 땐 대용액 공급을 늘렸다. 그들은 거꾸로 있는 게 편안함을 의미한다는 걸 학습합니다. 포스터가 설명했다. 그는 알파 플러스 지성인들의 조건화를 보여주려 했지만 센터장은 시간이 없다며 어린이들이 깨기 전에 영아양육실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제2장. 포스터만 남고 센터장과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영아양육실, 신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실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다. 센터장이 문을 열자 그들은 밝고 햇빛이 가득한 넓은 빈 방에 들어섰다. 남쪽 벽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 있었고 규정에 따라 흰 비스코스 린넨 제복에 머리를 흰 모자로 가린 6명의 간호사들이 바닥에 장미를 담은 대형 그릇들을 줄지어 놓고 있었다.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은 카키색 옷을 입은 8개월 된 델타 계급 아기들을 데려왔다. 아기들은 화려한 장미와 책을 보자 흥분하며 기어갔지만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전기 충격을 주자 공포에 질렸다. 이제 책과 꽃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센터장은 만족스럽게 설명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자 그는 경제적 이유를 덧붙였다. 과거에는 하위 계급이 자연을 좋아하도록 훈련되었지만 이제는 자연을 혐오하되 교통 소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복잡한 장비가 필요한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도록 조건을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제조품과 교통을 동시에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어서 센터장은 수면 학습의 역사를 언급했다. 학생들은 감탄하며 메모했다. 옛날 포드가 살아계실 때 폴란드어를 쓰는 가정에 루벤 라비노비치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의 부모가 학생들은 이 단어에 당황했다.
실수로 라디오를 켜둔 채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그는 버나드 쇼의 강연을 완벽히 복창했다. 의사는 이를 수면학습, 즉 최명교육의 발견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초기 실험자들은 잘못된 길을 걸었다. 그들은 최명교육으로 지식을 주입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맥락 없이 암기만 할 뿐 이해하지 못했다. 센터장은 강조했다. 도덕 교육에 적용했어야 했지. 도덕은 결코 이성적인 것이 되어선 안 된다. 14층에 도착하자 확성기가 정숙을 반복했다. 알파 계급인 그들도 자동으로 발끝으로 걸었다. 침실에 들어가자 80명의 아이들이 베개 아래서 속삭이는 수면 교육을 받고 있었다. 간호사는 오후 수업은 기본 계급이식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센터장은 스피커를 켜서 반복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베타는 델타보다 우월하다. 라는 내용이 아이들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있었다. 센터장은 설명했다. 120회씩 주 3회, 30개월 동안 반복해서 조건 형성에 보다 정교한 구분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열심히 기록했다. 센터장은 스위치를 다시 눌렀다. 나는 베타라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는 외쳤다. 물방울이 화강암을 뚫듯 이제야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루게 될 것이고 어른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제안이 그들의 판단과 욕망이 되는 것이다. 그의 큰 소리에 갑자기 아이들이 깨어나자 그는 중얼거렸다. 포드님 맙소사 깨워버렸군. 제3장 정원에서는 6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벌거벗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장미가 만개한 가운데 센터장과 학생들은 원심력 벌레놀이를 구경했다. 포드 시대조차도 게임이 단순했는데 센터장이 중얼거렸다. 오늘날은 복잡한 장비 없이는 게임이 승인되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헤더 덤불 속에서 성적 놀이를 하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아름답군. 그는 감탄했다. 학생들이 격렬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 소년이 놀이를 거부하자 간호사가 그를 데려갔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때 센터장이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포드 시대 이전에는 아이들의 성적 놀이가 금지되었고 청소년기까지도 엄격히 통제되었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때 서유럽 주재 세계통제관 무스타파 몬드가 나타났다. 역사는 쓰레기다. 그는 선언하며 과거의 가족 제도를 비판했다. 집이란 좁고 불결한 공간이었고 가족은 감정의 폭발을 초래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또한 과거의 불안정한 사회는 감정의 격변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안정을 위해 모든 욕구를 즉시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세계통제관으로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안정성이 최우선이니까. 안정성. 모든 미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야.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과학도 희생해야 해. 과학이라는 진실도 말인가요? 한 학생이 감히 물었다. 진실. 무스타파 몬드가 반복했다. 진실, 진실이라. 너희들은 과학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어. 너희는 하나님은 진리다 라는 말을 들어봤나? 아니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유도 원치 않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성이야. 진리, 그건 위험하지. 그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계는 돌아가고 영원히 계속 돌아가야 한다. 멈추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10억 명이 지구의 껍질을 긁어댔다. 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150년 만에 20억 명이 되었다. 모든 바퀴를 멈추자 150주 만에 다시 10억 명만 남는다. 10억 명이 남녀가 굶어 죽은 거지. 바퀴는 꾸준히 돌아가야 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바퀴의 축처럼 꾸준한 사람들,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 순종적인 사람들, 만족 속에서 안정적인 사람들. 내 아기, 내 어머니, 내 유일한 사랑이라고 외치고 내 죄, 내 끔찍한 신이여 라고 신음하고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열병으로 중얼거리고 노년과 가난을 한탄하는 그들이 어떻게 바퀴를 돌볼 수 있겠는가. 그들이 바퀴를 관리할 수 없다면
10억 명이 시체를 묻거나 태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센터장이 이어서 말했다. 60세에도 우리는 17세와 같다. 옛날의 노인들은 생각에 잠겼지만 이제는 산만함과 소마가 그들을 지배한다. 옆에서 듣던 버나드는 혼잣말로 비웃었다. 달콤한 소마로 진실을 피하는 그들. 정말 바보들이다. 한편 렌이나 크라운은 페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헨리 포스터만 4개월 동안 만나는 건 위험해. 페니가 경고했다. 다른 남자도 만나야 해. 렌이나는 버나드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지만 페니는 그의 평판을 의심했다. 렌이나는 페니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우린 모두가 모두에게 속해 있잖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버나드는 렌이나를 잡아먹을 양고기처럼 취급하는 동료들을 증오하며 복도를 걸었다. 제4장. 엘리베이터는 북적였고 렌이나가 들어서자 친근한 인사가 쏟아졌다. 그녀는 대부분의 남성들과 밤을 보낸 적이 있는 인기 많은 여자였다. 그들에게 화답하던 중 한 구석에서 초췌한 버나드 마르크스를 발견했다. 버나드, 7월에 뉴멕시코 같이 가자고 했잖아. 주변 시선이 집중되자 그녀는 더욱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직도 날 원한다면. 버나드의 창백한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서 말하긴 좀. 그의 혼란스러운 반응에 렌이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재밌어. 가기 일주일 전에 알려줘.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옥상에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버나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름답지 않아. 렌이나는 미소를 지으며 장애물 골프하기 딱이네. 라며 달려갔다. 버나드는 베니토 후보의 소마 권유를 뿌리치고 서둘러 떠났다. 저 녀석 머리가 이상한가 보군. 베니토는 중얼거렸다. 버나드는 자신의 작은 키와 신체적 열등감 때문에 늘 고립감을 느꼈다. 하위 계급과 눈높이를 마주칠 때마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는 부하들에게 날카롭게 명령한 뒤 프리트 스트리트로 향했다. 감정공학 대학에서 문예창작 강의를 하는 헬르몰츠 왓슨을 만나기 위해 그는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헬르몰츠는 알파 플러스답게 건장했지만 지나치게 유능함으로 인해 외톨이였다. 두 사람은 사적 개인이라는 의식을 공유했다. 헬르몰츠는 최근 스포츠와 섹스, 공동체 활동이 차선 책임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고민 중이었다. 버나드가 레니나와의 계획을 자랑하자 그는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난 지난 2주간 모든 데이트를 취소했어. 내 안에 뭔가가 숨어있는 느낌이 들어. 기회만 주면 튀어나올 것 같은. 중요한 말을 할 에너지가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그는 자신의 글쓰기에 한계를 토로했다. 문장은 좋은데 주제가 하찮아. 더 격렬한 걸 쓰고 싶은데. 갑자기 버나드가 쉿 하며 경고했다. 문 앞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는 모양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자기 연민에 빠졌다. 헬르몰츠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불쌍한 작은 버나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조금 더 자존심을 갖길 바랐다. 제5장. 황혼이 드리우자 레니나와 헨리 포스터는 클럽을 떠나 헬리콥터에 올랐다. 800피트 상공에서 그들은 어두워지는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체링티 타워 서쪽으로는 숲이 어둠에 잠기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내외분비 공장의 전등이 반짝였다. 슬라우 화장터의 굴뚝에는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 굴뚝에 발코니 같은 건 왜 있죠? 레니나가 물었다. 인산 회수용이야. 시체를 태우면 1.5kg 이상의 인산이 나오거든. 영국은 매년 400톤을 생산하지. 헨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레니나는 모노레일 역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엡실론들은 자기가 엡실론인 걸 신경 안 쓰겠죠. 그러자 헨리가 답했다. 물론이야. 다른 게 어떤지 모르잖아. 우린 달리 조건화됐고 유전자도 다르니까. 레니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전 엡실론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네가 엡실론이었다면 베타나 알파가 아니라는 걸 감사하도록 조건화됐을 거야. 헨리는 헬리콥터를 런던으로 돌렸다. 뒤편의 붉은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화장터 위를 지날 때 뜨거운 공기 기둥에 헬리콥터가 떠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완전 롤러코스터 같아. 레니나가 웃으며 소리쳤다. 헨리는 잠시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게 뭔지 알아. 누군가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뜨거운 가스 속으로. 그게 누굴까? 알파일까? 엡실론일까? 그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도 살아있을 땐 행복했다는 거야. 지금은 모두가 행복하니까. 네, 모두가 행복해요. 레니나는 12년 동안 밤마다 150번씩 들은 그 말을 따라했다. 헨리의 40층 아파트 옥상에 착륙한 그들은 식당으로 향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커피와 함께 소마를 섭취했다. 9시 20분, 그들은 새로 오픈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카바레로 향했다. 실내는 용연향과 백단향으로 가득했다. 천장에는 열대 석양이 비쳤고 색소포니스트들은 인기곡 내 작은 병만큼 좋은 건 없어를 연주했다. 400쌍의 커플이 춤을 추고 있었고 레니나와 헨리는 401번째가 되었다. 색소폰의 울림이 공간을 채우고 음악은 점점 고조되다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다시 폭발적인 선율이 터져나왔다. 내병, 네가 항상 원하던 거야. 내병,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아는 파란 하늘, 날씨는 항상 맑아. 레니나와 헨리는 소마의 환각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모두가 친절하고 잘생기고 재미있어 보였다. 음악이 끝나자 스피커에서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친구들, 이라는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건물을 나섰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전광판의 빛이 어둠을 가렸다. 폐장 30분 전에 먹은 두 번째 소마가 현실과 그들 사이에 견고한 벽을 세웠다. 그들은 헨리의 방으로 향했고 레니나는 규정에 따라 피임 조치를 취했다. 연합 서비스 예배는 격주 목요일에 열렸다. 아프로디테움에서 일찍 저녁을 먹은 버나드는 헬르몰츠와 헤어지고 택시를 타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택시는 200m 상승의 동쪽으로 날아갔다. 포드슨 커뮤니티 싱어리에 320m 높이의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내 모서리에는 거대한 T자 표시가 빛났고 24개의 금색 트럼펫에서 포드, 포드, 포드 라는 소리가 9번 울려 퍼졌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으로 내려갔다. 복도 끝에 3215실 앞에서 망설이던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12개의 의자 중 3개가 비어 있었다. 그는 몰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연합 예배 시작이 영 좋지 않군. 버나드는 모르가나 로스차일드 옆에 앉은 자신을 저주했다. 피피 브래들로나 조안나 디젤 사이에 앉을 걸 그랬다며 후회했다. 코 위에서 하나로 이어진 그녀의 눈썹이 신경을 건드렸다. 오른쪽의 클라라 디터딩의 몸은 마치 공기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사로지니 엥겔스가 도착했을 때 예배는 시작되었다. 합성 음악이 흘러나왔고 테이블 중앙에 소마 정제가 놓였다. 사랑의 컵에 담긴 딸기 아이스크림 소마가 돌아가며 나는 나의 소멸을 위해 마신다 는 말과 함께 마셔졌다. 앞으로 12번이 마셔질 것이었다. 첫 번째 연합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포드여, 우리는 12인이 하나로 만드소서. 사회의 강물 속 한 방울이 되어 당신의 빛나는 플리버 자동차처럼 함께 달리게 하소서. 두 번째 컵이 돌았고 더 위대한 존재를 위해 마신다 는 말과 함께 모두가 마셨다. 음악은 계속되었고 소마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얼굴들은 환하게 빛났고 버나드조차도 조금은 녹아드는 듯했다. 모르가나가 그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 그는 어렵게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세 번째 컵이 돌았고 모르가나는 그의 강림이 임박했으므로 마신다고 선언했다. 버나드도 따라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강림이 멀게만 느껴졌다. 또 실패할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컵이 한 바퀴 모두 돌자 대주교는 세 번째 찬송가를 시작했다. 더 위대한 존재가 오는 걸 느껴라. 모두가 녹아들었는데 버나드의 마음은 여전히 멀어져 있었다. 나는 그분을 느껴. 그는 거짓으로 참여했지만 황홀한 분위기 속에서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옆에서 피피가 말했다. 정말 멋지지 않았어. 그래, 멋졌어. 버나드는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전등빛 아래서 그는 더욱 고통스러운 자의식에 휩싸였다. 기뻐하라.
기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라. 북소리에 녹아들라. 나는 너이고 너는 나다. 구절이 이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한 흥분으로 떨렸다. 그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느낌은 공기 중의 정기적 긴장처럼 감돌았다. 대주교가 음악을 끊자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음이 끝나며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주교가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다. 깊고 강력한 인간의 목소리를 초월한 음악성으로 가득 찬 사랑과 갈망과 연민으로 진동하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느릿느릿 오, 포드, 포드, 포드 라고 말하며 점차 약해져 갔다. 듣는 이들의 태양신경총에서 온몸으로 전율적인 운기가 퍼져나갔다. 눈물이 고였고 심장과 내장이 독립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포드. 그들은 녹아내렸다. 해체되고 흩어졌다. 갑자기 목소리가 충격적으로 외쳤다. 들으라.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위대한 존재의 발이 계단에 있다. 목소리는 거의 사라질 때까지 반복됐다. 위대한 존재의 발이 계단에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잠깐 풀렸던 기대감이 다시 팽팽해져 찢어질 듯이 조여왔다. 위대한 존재의 발. 오, 그들은 들었다. 보이지 않는 계단을 부드럽게 내려오는 발소리를,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그러다 긴장이 극에 달했다. 모르가나 로스차일드가 눈을 부릅뜨고 벌린 입으로 소리쳤다. 난 들었어. 그분이 오신다. 사로지니 앵겔스도 외쳤다. 오고 계셔. 정말로. 피피 브래들로와 톰 카와구치는 동시에 일어났다. 조안나는 말을 잇지 못하며 신음했고 짐 보카노프스키는 고함을 질렀다. 대주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신호를 보내자 심벌주와 금관악기의 광난, 북소리의 열기가 터져나왔다. 클라라 디터딩은 목이 졸리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버나드도 일어나 소리쳤다. 나는 그분을 느껴 오고 계신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그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음악과 흥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다른 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손을 앞사람의 엉덩이에 올리고 원을 돌며 고함을 질렀다. 나는 그분을 느껴 오고 계신다. 음악은 점점 빨라졌고 그러다 갑자기 합성 베이스 음성이 울려 퍼지며 단결의 완성과 위대한 존재의 강림을 알렸다. 집단 향락, 포드와 쾌락. 소녀들에게 입 맞추고 하나가 되라. 소년들은 평화롭게 집단 향락이 해방을 주네. 춤추는 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안 조명은 점차 어두워지며 따뜻하고 붉은 빛으로 변해 마치 태아 보관소의 붉은 어둠 속에 있는 듯했다. 돌던 원은 흐트러지며 주변 소파에 쓰러졌고 깊은 목소리는 부드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비켈리가 11시를 알렸다. 밤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피피 브래들로가 황홀한 표정으로 버나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멋지지 않았어. 그녀의 얼굴에는 달성된 충만함의 평화가 흘렀다. 버나드는 거짓으로 대답했다. 그래, 정말 멋졌어.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다른 이들이 위대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동안 그는 여전히 고립된 채였다. 모르가나의 품속에서도 그는 더욱더 외로움을 느꼈다. 붉은 어둠에서 나와 전등빛 아래 서 있는 순간 그의 자의식은 고통의 극점에 달해 있었다. 제6장. 레니나는 버나드 마르크스를 이상한 인물로 여겼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몇 주 동안 그녀는 뉴멕시코 휴가를 취소하고 베니토 후보와 북극으로 갈까 고민할 정도였다. 문제는 그녀가 북극을 이미 가봤다는 점이었다. 지난 여름 조지 에델과 함께 갔던 그곳은 너무나도 음울했다. 할 일도 없고 호텔은 구식이었다. 침실에 텔레비전도 향기 오르간도 없었다. 일주일 동안 서쪽으로 다시 날아갈 계획은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그중 최소 3일은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센터 전체에서 야만인 보호구역에 들어가 본 사람은 5도 되지 않았다. 알파 플러스 심리학자인 버나드는 그녀가 아는 몇 안 되는 그곳의 출입허 가증 소지자 중 한 사람이었다. 레니나에게 이 기회는 유일무이했다. 그러나 버나드의 괴짜 같은 면모 역시 유일무이해서 그녀는 망설여졌다.
레니나가 어느 날 밤 헨리와 함께 누워 새 연인에 대해 불안하게 이야기했을 때 헨리는 불쌍한 버나드를 코뿔소에 비유했다. 코뿔소에게 기술을 가르칠 순 없어. 그는 간결하고 힘있게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코뿔소 수준이야. 조건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지. 불쌍한 놈들. 버나드도 그중 하나야. 다행히 그는 일을 잘하니까 감독이 그를 계속 둔 거지. 그러나 어쨌든 그는 위로하듯 덧붙였다. 꽤 무해한 사람이야. 그는 무해할지 모르지만 꽤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선 사적인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그의 강박이 문제였다.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침대에 드는 것 외에는. 하지만 그것만 계속할 순 없었다. 정말로 할 게 거의 없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나간 오후는 특히 날씨가 좋았다. 레니나는 토키 컨트리 클럽에서 수영을 하고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버나드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며 반대했다. 그렇다면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전자기 골프는 어떠냐고 했지만 다시 거절당했다. 버나드는 전자기 골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럼 시간은 대체 왜 있는 거야? 레니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건 레이크 디스트릭트를 산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제안한 것이었다. 스키도우 산꼭대기에 내려서 몇 시간 동안 헤더 숲속을 걷는 것이다. 너와 단둘이, 레니나. 하지만 버나드, 우리는 밤새 단둘이 있을 거야. 버나드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다. 말을 나누기 위해 단둘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말, 무슨 말. 산책과 대화, 그것은 오후를 보내는 아주 이상한 방법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가 여자 헤비급 레슬링 챔피언십 준결승전을 보자고 설득했다. 또 군중 속이야. 그는 투덜거렸다. 억지로 끌려간 그는 거기서 오후 내내 우울함을 드러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화내지 마. 그녀가 말했다. 일시시면 10가지 우울함을 치료할 수 있어. 오, 포드님 맙소사. 조용히 해. 그가 소리쳤다. 레니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런 저주보다 소마일그램이 나아. 영국 해협을 건너 돌아오는 길에 버나드는 프로펠러를 멈추고 헬리콥터 스크류를 이용해 파도 위 100피트에서 멈추자고 고집했다.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너무 끔찍해. 레니나는 창문에서 움츠러들며 말했다. 그녀는 밤의 황량함과 아래에서 출렁이는 검은 물거품,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의 창백한 얼굴에 소름이 끼쳤다. 라디오를 켜자. 어서. 그녀는 대시보드의 다이얼을 잡고 무작위로 돌렸다. 그러나 버나드가 전원을 껐다. 조용히 바다를 보고 싶어. 그 끔찍한 소음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난 보기 싫어. 나는 보고 싶다고. 그는 고집했다. 두 사람의 다툼은 격렬해졌다. 마르크스 씨, 근무 시간 외의 당신 행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센터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 내 직원들은 위신받을 여지가 없어야 하며 특히 최고 계급인 알파들은 더욱 그렇다. 알파들은 감정적으로 유치해질 필요가 없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범을 따르려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 미리 경고하는 바다. 통제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위로운 분노로 떨렸다. 만약 예의를 벗어난 유치한 행동이 또 보고된다면 당신을 서브 센터로 보낼 것이다. 가능하면 아이슬란드로. 버나드는 오만하게 방을 나서며 문을 쾅 닫았다. 그는 모든 것에 맞서 홀로 서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고 자신의 중요성에 취해 있었다. 박해받을 가능성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힘을 주었다. 그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고 느꼈고 아이슬란드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전출당하는 일은 없었다. 아이슬란드는 단지 위협일 뿐이었다. 활기를 주는 위협. 북도에서 그는 휘파람까지 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헬르몰츠에게 통제관과의 면담을 영웅담처럼 꾸며 이야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에게 저 끝없는 과거로 가라 고 말하고 방을 나왔지. 그게 다야. 그는 헬르몰츠 왓슨을 바라보며
동정, 격려, 존경을 기대했다. 하지만 헬르몰츠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버나드를 좋아했지만 그의 자랑과 자기 연민이 교차하는 태도를 싫어했다. 시간이 흐르자 버나드는 얼굴을 붉히고 돌아섰다. 여행은 무사히 진행되었다. 블루 퍼시픽 로켓은 뉴올리언스에 2분 30초 일찍 도착했고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로 사분을 잃었지만 순풍을 타고 산타페에 예정보다 40초 늦게 착륙했다. 그들은 산타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호텔은 훌륭했다. 각 방에는 액체 공기, 텔레비전, 진공 마사지, 라디오, 뜨거운 카페인 용액, 피임약 8가지 향기가 구비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내문은 호텔에 60개의 에스컬레이터 스쿼시 코트가 있으며 공원에서 장애물 골프와 전자기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알렸다. 너무 멋져. 레니나가 소리쳤다. 야만인 보호구역에는 그런 건 없을 거야. 버나드가 경고했다. 향기도, 텔레비전도, 뜨거운 물도 없어.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여기서 기다려. 그의 말에 레니나는 화를 냈다. 난 단지 여기가 좋다고 말한 것뿐이야. 진보는 아름답잖아. 13세부터 17세까지 주당 500번 반복한 말이네. 버나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니야. 진보는 아름답다고 했어. 그러니 정말로 원치 않으면 가지 마. 가고 싶어. 알았어. 버나드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보호구역 관리인의 허가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엡실론 플러스 흑인 안내인이 버나드의 명함을 전하자 그들은 곧 입장 허가를 받았다. 경비원은 금발의 단두형 알파 마이너스로 목소리가 우렁찼다. 그는 불필요한 정보와 원치 않는 조언을 쏟아냈다. 이곳은 56만 제곱킬로미터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 고압 전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5,000km가 넘는 울타리에 6만 볼트가 흐르죠. 울타리를 만지면 즉사입니다.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탈출은 불가능하지요. 탈출이라는 단어가 버나드의 관심을 끌었다. 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버나드는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했다. 보호구역에서는 경비원이 레니나에게 음흉하게 속삭였다. 아직도 아이들이 태어난답니다. 정말로 태어나요. 역겹지만. 그는 레니나가 얼굴을 붉힐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마를 미리 먹은 그녀는 지적인 척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자들은 거기서 죽을 운명이죠. 버나드는 초조함에 창백해졌다. 하지만 경비원의 말은 끝없이 이어졌다. 6만 명이 인디언과 혼혈, 완전한 야만인. 우리 검사관들이 가끔 방문하지만 문명 세계와의 접촉은 전혀 없음. 역겨운 관습 유지, 결혼, 가족, 조건화 없음, 괴상한 미신, 기독교, 토테미즘, 조상 숭배, 사라진 언어들, 퓨마, 호적, 전염병, 사제, 독도마뱀. 마침내 그들은 떠날 수 있었다. 버나드는 전화기로 달려갔다. 자기 집 화장실에 오드콜로뉴 수도꼭지를 열어둔 채로 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돈을 얼마나 낭비했을까. 버나드는 향료 계량기의 바늘이 개미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레니나가 말했다. 헬르몰츠 왓슨에게 전화를 해야 해. 빨리, 빨리. 하지만 헬르몰츠와 연결되기까지 3분이 걸렸다. 소마 1g 먹어. 레니나가 제안했지만 버나드는 화를 참지 않으려 했다. 마침내 헬르몰츠와 통화가 되자 그는 가서 수도꼭지를 잠궈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전에 통제관이 어제 공개적으로 한 말을 전했다. 내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찾는다고. 아이슬란드를 언급했다고. 망할 아이슬란드. 그는 전화를 끊고 레니나를 돌아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절망적이었다. 무슨 일이야. 아이슬란드로 보내진대.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과거에 그는 고통과 박해를 이겨내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때 통제관의 위협은 그를 오히려 흥분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생각했다. 레니나는 고개를 저었다. 과거와 미래는 나를 아프게 해. 난 소마 1g을 먹어야만 현재를 살 수 있어. 결국 그녀는 버나드에게 소만의 정을 먹이는 데 성공했다. 5분 후 그는 현재라는 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비행기에 탄 그들은 10분 만에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넘었다. 울타리는 산과 계곡, 사막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이어졌다. 그 아래에는 백골과 시체들이 흩어져 있었다. 배울 줄 모르는 놈들. 경비원이 웃으며 말했다. 버나드도 웃었다. 소마 2g을 섭취한 후 그런 말들은 우스웠다. 그는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비행기가 땅에 내려앉아 있었다. 레니나는 짐을 내리고 있었고 경비원은 젊은 인디언과 대화 중이었다. 말파이스입니다. 여기는 휴게소고 오후에 푸에블로에서 춤추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안내해 줄 거예요. 경비원이 인디언을 가리켰다. 재밌을 겁니다. 야만인들이 하는 건 다 재밌거든요. 그는 비행기에 올라타 엔진을 켰다. 내일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야만인들은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가스폭탄 경험이 있으니 장난 안 칠 거예요.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륙했다. 제7장. 메사는 사자색 먼지의 옆에 갇힌 배처럼 보였다. 말파이스 푸에블로는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쌓인 집들로 절벽과 하나 되어 우뚝 솟아 있었다. 세 방향의 절벽 아래로는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없는 하늘의 연기 몇 줄기가 곧게 올라갔다. 가파른 사다리를 오르던 중 독수리가 스쳐 지나갔고 바위 틈에는 뼈 더미가 놓여 있었다. 마침내 메사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레니나는 중얼거렸다. 마치 체링 티타워 같아. 그러나 안도감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몸에 화려한 문신을 한 인디언 2명이 손에 뱀을 쥐고 지나갔다. 쓰레기 더미, 먼지, 개, 파리들로 가득한 더러운 마을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소리쳤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버나드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그들은 5,6,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아마 익숙해졌겠지. 하지만 청결은 신성함 다음으로 중요한 거야. 그녀가 항변했다. 그래, 문명은 살균이지. 버나드는 긴정대며 말했다. 그때 한 노인이 사다리를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깊게 주름진 얼굴과 해골 같은 몸매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모습은 레니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저게 뭐야? 그냥 늙은 거야. 버나드가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 세계의 노인들은 저렇지 않잖아. 우린 그들이 저렇게 늙지 않도록 막아. 젊음을 유지하게 하지. 레니나는 노인이 자신을 무시하며 지나가는 모습에 더욱 공포를 느꼈다. 끔찍해.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는 소마를 찾았지만 놓고 온 걸 깨달았다. 마을 광장에서는 의식이 진행 중이었다. 드럼 소리에 맞춰 춤추는 인디언들, 비명을 지르는 여자들, 뱀을 던지는 장면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채찍으로 몸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치르는 소년의 모습이 레니나를 울렸다. 그만둬, 멈춰. 그녀는 소리쳤지만 의식은 계속되었다. 의식이 끝난 후 한 청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인디언 복장을 했지만 금발의 푸른 눈의 백인이었다. 저 피를 보세요. 청년은 피로 물든 광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의식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피부색 때문에 거부당했어요. 레니나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고통을 원했다고 채찍으로 맞고 싶었다는 말인가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붉어졌다. 푸에블로를 위해 비가 오고 곡식이 자라게 하기 위해 푸콩과 예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고통을 참고 울지 않음을 보이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힘을 얻었고 어깨를 펴고 턱을 당당히 들며 돌아섰다. 내가 남자임을 보이려고. 그는 숨을 멈추고 말을 잇지 못했다. 생애 처음으로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 여자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레니나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잘생긴 청년이었고 몸매도 훌륭했다. 그는 고개를 내렸다가 다시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미소가 자기에게 향해 있자 너무 당황해 광장 반대편을 유심히 바라보는 척했다. 버나드가 청년의 정체를 물었고 그는 린다라는 어머니와 보호구역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청년의 이름은 존이었다. 그의 어머니 린다는 야만인 보호구역의 외부인이었다. 린다는 그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함께 다른 곳에서 왔다. 그녀는 북쪽 산길을 혼자 걷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말파이스의 사냥꾼들이 그녀를 발견해 푸에블로로 데려왔다. 아버지 토마스는 센터장의 이름이었다. 은 그녀를 두고 혼자 떠났다. 나쁜, 무정한, 비정상적인 남자였다. 그래서 저는 말파이스에서 태어났어요. 푸에블로 외곽의 초라한 집. 그들은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한 마을과의 경계에 서 있었다. 굶주린 개 2마리가 문 앞 쓰레기를 더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악취와 파리 소리가 가득했다. 문이 열리고 뚱뚱한 금발의 여인이 나타나 그들을 불신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레니나는 역겨움을 느끼며 그녀의 부러진 앞니와 누런 이빨, 주름진 얼굴과 퍼렇게 부은 볼, 핏발선 눈을 보았다. 목은 처졌고 더러운 담요를 머리에 걸쳤다. 갈색 자루 같은 튜닉 아래로는 거대한 가슴과 배가 드러났다. 갑자기 그 여인은 레니나를 향해 달려들며 끈적한 입맞춤을 시도했다. 레니나가 허겁지겁 벗어나자 여인은 울며 말했다. 오, 친구, 이렇게 오랜만에 문명화된 얼굴을 보다니. 실크 옷도. 그녀는 레니나의 소매를 더러운 손가락으로 만지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존이 말했겠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소마 1g도 없이. 가끔 포프가 가져오는 메스칼만 마셨어. 하지만 메스칼은 다음날 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지. 난 너무 부끄러웠어. 나, 베타 등급이 아이를 낳다니. 물론 내 잘못은 아니야. 여긴 낙태센터도 없었어.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존과 버나드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하고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여기선 모두가 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어야 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비난받아. 여자들이 날 죽이려 달려들었던 일도 있었지. 끔찍해. 여자들은 여기서 아이를 계속 낳아. 개처럼. 역겨워. 오, 포드여. 레니나는 혐오감을 참을 수 없었다. 린다는 계속 울며 추억에 잠겼다. 저 핑크빛 유리탑이 그리워. 존이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이가 헬리콥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봤을 때 난 대답할 수 없었어. 난 그저 수정실에서 일했던 베타일 뿐이거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8장. 먼지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버나드와 존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의 삶 전부를 설명해줘. 처음부터 기억나는 대로. 버나드의 물음에 존은 침묵했다. 더운 날씨에 옥수수 토르티아를 먹은 후 린다가 그를 침대로 불러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다 갑자기 포프라는 남자가 나타나 린다를 괴롭히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검은 밧줄 같은 머리카락과 은팔찌를 한 그 남자는 그를 강제로 방 밖으로 내쳤다. 린다.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포프는 자주 찾아와 린다에게 메스칼이라는 액체를 마시게 했고 린다는 취해 잠들곤 했다. 어느 추운 날 새 여인이 린다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본 존은 여인의 손을 깨물었다가 맞았다. 저 사람들이 왜 그러죠? 그날 밤 울며 묻자 린다는 대답 대신 그를 때렸다. 난 내 엄마가 아니야. 네가 없었으면 검열관에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녀가 다른 곳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다. 정말로 마음대로 날 수 있어요. 응, 마음대로. 그녀는 상자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즐길 수 있는 게임, 맛있는 음식과 음료, 벽의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빛,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림, 좋은 향기를 만드는 상자, 산만큼 높은 분홍, 초록, 파랑, 은색 빌딩들. 모두가 행복하고 슬픔이나 화가 없는 세상, 모두가 서로에게 속한 세계, 지구 반대편 소식을 보여주는 상자, 깨끗한 병 속의 아기들. 모든 것이 청결하고 악취나 더러움이 없으며 외로움 없이 함께 살면서 늘 즐거운. 말파이스의 여름 축제보다 훨씬 행복한 곳에 대해 말해주었다. 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좋아했다. 때로 아이들과 놀다 지치면 푸에블로의 노인이 그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계의 변형자, 오른손과 왼손의 싸움, 아워나윌로나가 안개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예수와 푸콩, 아코마의 성모 등.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단어들로 인해 이야기는 더욱 신비로웠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는 천국과 런던, 깨끗한 병 속의 아기들,
예수와 린다가 날아오르는 모습, 세계 부화장의 총감독 아워나윌로나를 생각했다. 많은 남자들이 린다를 찾아왔다. 소년들은 존에게 린다가 나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모욕하는 노래를 불렀고 존은 돌을 던졌다. 그들이 돌로 맞받아쳤고 그는 날카로운 돌에 볼이 찢어져 피가 멈추지 않았다. 린다는 그에게 읽기를 가르쳤고 수치로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는 쉽게 배웠다. 벽의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자 린다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열고 얇은 책을 꺼냈다. 다 컸을 때 읽으렴.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베아의 화학적, 세균학적 조건. 베타 베아 저장 작업자 실습 지침. 제목을 읽는 데만 15분이 걸렸다. 그는 책을 바닥에 던지며 울었다. 역겨운 책. 거지 거지. 소년들이 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난 읽을 줄 알아. 너희는 읽는 게 뭔지도 모르지. 그는 책을 다시 달라고 했다. 놀림이 심해질수록 더 열심히 읽었다. 곧 모든 단어를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다. 린다에게 물었으나 대답을 해도 명확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이라는 게 뭐야? 마그네슘염, 알코올, 탄산칼슘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몰라. 병에서 꺼내 쓰지. 병이 비면 화학 저장소에 더 달라고 하지. 12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날 존은 집에 돌아와 침실 바닥에 낯선 책이 놓인 것을 발견했다. 두껍고 오래된 책이었다. 쥐가 겉표지를 갉아먹었고 페이지는 헐렁하고 구겨져 있었다. 그는 책을 집어들고 표지를 보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전집. 린다가 말했다. 엔틸로프 키바 상자에서 발견됐대. 수백 년 동안 거기 있었다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미개하지. 그래도 내 독학용으론 괜찮겠다. 존은 책을 아무렇게나 펼쳤다. 아니, 더러운 침대에서 땀과 악취 속에 삶아져 썩은 돼지우리 위에서 사랑을 나누며 꿀을 바르다니. 낯선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천둥처럼, 북소리처럼, 노래처럼 미츠마의 주문보다 강력한 마법이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악당. 무자비한, 배신적인, 음란한, 잔인한 악당.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이 단어들은 포프에 대한 증오를 구체화시켰다. 어느 날 그는 안방문이 열린 채 포프와 린다가 함께 잠든 모습을 보았다. 포프의 검은 머리카락이 린다의 목을 감싸 검은 뱀처럼 보였다. 그의 심장에 피가 솟구치며 볼이 달아올랐고 방이 어지럽게 흔들리더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이를 갈며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더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혹은 분노에 차 있을 때, 혹은 음란한 침대 위에서. 마법은 그의 편이었고 마법은 설명하며 명령했다. 그는 벽난로 옆 바닥에 놓인 고기칼을 주워들고 다시 문 쪽으로 살금살금 갔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칼을 휘둘렀다. 피가, 포프가 잠에서 벌떡 일어나자 다시 찔렀다. 한 번 더 찌르려 했지만 손목이 잡히고 비틀렸다. 그는 꼼짝할 수 없었고 포프의 작고 검은 눈이 바로 앞에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포프의 왼쪽 어깨에는 2개의 상처가 나 있었다. 피 좀 봐. 린다가 울부짖었다. 그녀는 피를 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포프는 다른 손을 들어 올렸다. 존은 맞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손은 존의 턱을 잡아 얼굴을 돌려 포프의 눈을 보게 했다. 긴 시간 동안, 몇 시간이고 갑자기 참을 수 없어 그는 울기 시작했다. 포프는 폭소했다. 가라. 그는 다른 인디언 말로 말했다. 가라, 용감한 아하이유타야. 존은 눈물을 감추려고 다른 방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15살 때의 기억이다. 너는 이제 15이다. 늙은 미츠마가 인디언 말로 말했다. 이제 너에게 점토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강가에 쪼그려 앉아 함께 작업했다. 점토로 형태를 만들고 손가락이 점점 숙련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기쁨이었다. 하루 종일 작업했고 그는 온종일 강렬한 행복감에 차 있었다. 다음 겨울엔 미츠마가 말했다.
너에게 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 즈음 한 결혼 의식이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키아키메가 코틀루에게로 갔다. 의식은 길게 이어졌고 그 끝에 늙은 미츠마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결혼 의식은 모두 끝났다. 그 의식을 지켜보던 린다가 말했다. 작은 일에 이렇게 큰 소란을 피우다니. 문명국에선 남자가 여자를 원하면 그냥. 근데 어디 가니, 존. 그는 그녀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달아났다. 혼자 있고 싶었다. 끝났다. 라는 미츠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끝났어. 끝났어. 그는 오랫동안 키아키메를 사랑해왔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16이 되었다. 보름달이 뜬 날 엔틸로프 키바에서 비밀이 공개될 것이다. 소년들은 키바로 내려가 남자로 돌아올 것이다. 소년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조바심을 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갔다. 키바 입구에서 어둠 속에 남자들이 서 있었고 사다리는 붉게 비춰진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선두 소년들이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연 한 남자가 그를 잡아 끌어냈다. 그는 몰래 빠져나와 다시 줄로 가 섰지만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잡히며 맞았다. 너는 안 돼 금발. 다른 남자가 말했다. 암캐의 자식은 안 된다. 소년들이 웃었다. 가라. 그가 여전히 무리 주변을 맴돌자 남자들이 다시 소리쳤다. 가라, 가라. 돌들이 날아왔다. 피를 흘리며 그는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키바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소년이 사다리를 내려갔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푸에블로의 절벽에서 보이는 메사의 황량한 평원. 달빛 아래 바위는 해골처럼 하얗게 빛났다. 계곡에서는 코요테들이 달을 향해 울부짖었다. 돌에 맞은 멍과 상처가 아팠지만 그는 고통 때문에 울지는 않았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고 해골 같은 바위와 달빛의 세계로 쫓겨났다. 절벽 끝에 앉아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한 발만 내디디면 끝이었다. 오른손을 달빛 아래 내밀자 손목의 상처에서 피가 스며나와 몇 초마다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는 맥베스의 독백을 읊조렸다.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그는 시간과 죽음과 신을 발견했다. 혼자, 전 언제나 혼자예요. 존이 말했다. 그 말은 버나드의 마음에 서글픈 메아리를 일으켰다. 혼자, 혼자. 나도 그래. 버나드가 털어놓듯 말했다. 끔찍하게 외로워. 정말요. 존은 놀란 듯했다. 저쪽 세계에선 아무도 혼자 있지 않는다고 린다가 말했는데 버나드는 불편해하며 얼굴을 붉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거든. 그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르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잔인해요. 다른 소년들이 산에서 밤을 보내며 신성한 동물을 꿈꿀 때 저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비밀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도 저 혼자 해냈어요. 그는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5일간 금식하고 혼자 올라갔죠. 버나드는 은근히 웃으며 물었다. 거기서 뭔가 꿈을 꿨니? 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은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한여름 정오에 바위에 기대어 팔을 벌렸죠. 십자가의 예수처럼. 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어요. 태양 아래에서. 그런데 왜? 예수가 견뎌냈다면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잘못을 저질렀고 불행했거든요. 불행을 치료하는 이상한 방법이군. 버나드가 말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송화보다는 나을지도. 그런데 얼마 후 기절했어요. 존이 말했다. 이마에 상처가 남았죠. 그는 노란 머리를 걷어내며 흉터를 보여주었다. 버나드는 그것을 보고는 곧장 고개를 돌렸다. 상처와 질병은 그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런던으로 우리와 함께 갈 생각 있어. 버나드가 물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말요. 존의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이지. 허락만 받으면. 린다도요. 버나드는 망설였다.
그 역겨운 생물체. 하지만 그 역겨움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몰랐다. 물론이지. 그는 과장되게 말했다. 존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생 꿈꿔왔던 게 실현되다니. 미란다의 말을 기억하세요. 미란다가 누구야? 하지만 존은 질문을 듣지 못한 듯했다. 오, 경이로워.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인가. 용감하고 멋진 신세계여.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 템페스트 5막 1장에서 망망대해에 갇혀 자란 미란다가 처음 본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대사. 그러다 그는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런데 당신은 레니나와 결혼한 건가요? 뭐라고? 결혼은 인디언 말로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깨질 수 없는 거죠. 아니, 결코. 버나드는 웃음을 터뜨렸다. 존도 웃었지만 순수한 기쁨 때문이었다. 오, 용감한 신세계여. 그는 다시 말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신세계로 지금 당장 출발해요. 너는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버나드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신세계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게 아니겠어. 제9장. 레니나는 그날의 공포로 인해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소마 3g을 삼키고 침대에 누워 10분 만에 달의 영원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최소 18시간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한편 버나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밤중이 훨씬 지나서야 잠이 들었지만 그 불면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이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초록 제복을 입은 옥토룬이 헬리콥터에서 내렸다. 버나드는 용설란 사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레니나 크라운 양은 소마 휴가 중이야. 5시 전엔 돌아오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 우리에겐 7시간이 있지. 그는 산타페로 날아가 할 일을 모두 처리하고 레니나가 깨기 전에 말파이스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들은 기계에 올라탔고 즉시 출발했다. 10시 34분에 산타페 우체국 옥상에 착륙했고 10시 37분에 버나드는 화이트홀의 세계 통제자 사무실에 연결되었다. 10시 47분 30초에 무스타파 몬드의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통제관님께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흥미롭게 여기실 거라 생각해 용감히 전화를. 그렇다. 과학적으로 흥미롭다. 그 깊은 목소리가 답했다. 두 사람을 데리고 런던으로 돌아오도록. 좋은 아침이다. 마르크스. 버나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옥상으로 서둘러 올라갔다. 버나드는 모든 필요한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고 2시 30분 그는 옥토룬과 함께 말파이스로 돌아왔다. 한편 젊은 남자가 숙소 밖에 서 있었다. 버나드. 그는 소리쳤다. 버나드. 답이 없었다. 사슴 가죽 모카신을 신고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들은 사라졌다. 이건 그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레니나가 그를 보러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은 없었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다. 30분 후 그는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처음 본 것은 초록색 여행 가방이었고 뚜껑에는 L.C.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기쁨이 불길처럼 그의 안에서 타올랐다. 그는 돌을 집어들었다. 깨진 유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울렸다. 곧 그는 방 안에 들어가 초록 가방을 열었다. 열자마자 레니나의 향기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그 향기를 들이마시며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거의 기절할 뻔했다. 레니나. 그는 속삭였다. 레니나. 그때 무슨 소리가 나자 그는 깜짝 놀라 가방 뚜껑을 닫았다. 발끝으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넓은 복도가 보였고 복도 건너편에 또 다른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나가서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낮은 침대 위에 핑크색 지퍼 잠옷을 입은 레니나가 누워 있었다. 곱슬머리 사이로 아름답고 진지하게 잠든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축 늘어진 손과 녹아내린 듯한 팔다리의 무기력함 속에서도 왠지 그녀가 믿음직스러워 보여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손을 뻗었다.
그 손은 그녀의 축 늘어진 손가락 바로 앞에서 떨고 있었다. 감히 만질 수 있을까? 그 불결한 손으로 그 숨결을 더럽힐 수 있을까? 아니다. 그는 감히 하지 못했다. 손을 거두자 그녀의 아름다움이 더욱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그녀 목에 있는 지퍼를 잡아당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저었다. 역겨운 생각이었다. 그는 스스로 부끄러웠다. 공기 중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파리인가 말벌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닫힌 창문 밖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다. 비행기다. 공포에 질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일어나 다른 방으로 달려갔다.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려 긴 용설란 사이의 길을 따라 서둘러 갔다.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버나드 마르크스를 마중할 시간이었다.